하죠. 네. 먼저 챕터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probability theory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 probability theory 넘어서 이제 random variable, random process 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제일 먼저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왜 probability theory를 사용하느냐. electrical engineer잖아요, 우리는. 뭐 반도체만 만들면 되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uncertainty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이 전선필로 되어 있는 이유는 매우 중요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왜 중요한지 잘 모를 텐데 조금씩 보면서 알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인데 uncertainty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몰라요. 완벽하게 알지를 않아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보세요.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회로 시간에 좀 봤겠지만 우리가 뭐 305ohm이다, 뭐 3kΩ이다, 뭐 몇 마이크로페럿이다 하는 그런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보면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uncertainty가 되거든요. 이런 uncertainty들이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간단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회로 이론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통신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communications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낼 수 있는 출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열등이라든가 예전에 쓰던 이런 뭐 킬로와트 단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 신호를 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통화를 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예전에 백열등 같은 경우에 뭐 100V에 100W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100V에 100W 또는 뭐 여러분은 다 220V 세대인가요? 220V에 뭐 100W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백열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열로 가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마 10W 정도가 빛으로 바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10W 정도 빛을 내는 전구와 핸드폰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LG동 409호에 앉아서 100W짜리 전구를 켰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물론 이제 다 막혀 있지만 한 1, 2km 떨어진 데서 이 불빛을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리고 그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손으로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스 신호로 온 오프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보를 실어서 보내요. 아, 내일은 뭐 2C302가 휴강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냈을 때 그 1, 2km 떨어진 사람이 잘 보일까요?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핸드폰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은 실제로 뭐 1W가 되지 않아요. 출력을 낼 때. 보통 경우에 다 밀리와트 정도 출력을 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엄청나게 낮은 거죠. 한 100분의 1쯤 낮아요. 그러니까 뭐 10mW, 뭐 20mW, 뭐 100mW 뭐 이렇게 출력을 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통화를 하면 여러분 핸드폰을 켰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것이 뭐 벽도 뚫고 전파가 나가야 되고 맞아요. 유리창도 뚫고 가야 되고 뭐 산도 가로막고 있고 이런데 기지국에 수신이 되려면 얼마나 그 수신 파워가 낮겠어요. 지금은 내가 10mW로 보내도 수신했을 때는 엄청나게 낮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RF, 라디오 프리퀀시 서킷 소자들을 보면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뭐 회로 시간에도 조금 들었을 거예요. 증폭비가 엄청나죠. 그런데 실제로 시그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증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왜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전압을 걸면 도체 안에서 컨덕션 일렉트론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등 전위를 가 있는데도 등 가속도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전자가 격자에 부딪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초중 고등학교 때는 뭐 그림이 있었죠. 물리책에 이렇게 경사로에다가 심 같은 걸 박아놓고 구슬을 굴리면 좀 구르다가 퉁 부딪혀서 서고 구르다가 부딪혀서 서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워낙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증폭을 엄청나게 하면은 그 이렇게 퉁퉁 튀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가우시안 노이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폭을 많이 하면 노이즈가 더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깨끗한 신호를 보냈어도 노이즈가 더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노이즈가 우리가 여기서 배울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서튼티가 있는 거예요. 수신 시그널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무선 통신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낸 시그널이 내가 지나가는 차량 근처에 있는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사가 되면서 기지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기지국 입장에서는 이 전파가 어떤 패스로 오고 어떤 게인으로,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나 디프렉션이나 이런 게 생기면 게인도 줄어들고 페이즈도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이 수신기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uncertainty를 모델링할 때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확률 이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매우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네트워킹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어떤 한 컴퓨터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하나에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심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컴퓨터는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뭐 파일 서버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유저들이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어떤 유저가 언제 접속할지는 사실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뭐 낮 시간에도 접속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고, 그랬을 때 이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뭐 말웨어가 어떤 식으로 스프레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어떤 시간 내에 뭐 감염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이 확률적인 어떤 모델링을 하지 않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사이언스 페어, 그러니까 과학 전람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심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네트워크 상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해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확률적인 어떤 모델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처리인데 신호 처리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주식이 핫하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코인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보면 이렇게 지수가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배울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지난 수년간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이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최적 타이밍에 사고 팔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어드바이징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뭐 분야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인식 서버에 연결을 해서 내 핸드폰으로 뭐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컵을 이렇게 찍어요. 그랬을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커피인지 우유인지 뭐 콜라인지 이런 걸 알아낸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실제로 조명이라든가 각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콜라의 상태라든가, 왜냐하면 방금 부은 거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겠지만 뭐 좀 식었으면, 김이 빠졌으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줄 텐데, 특히 여러분이 최근에는 뭐 통신이나 신호처리, 뭐 제어 이런 것보다도 AI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머신러닝이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일부잖아요. 머신러닝이란 분야가.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제법 유명한. 그리고 유료 강좌 이런 데서도 사용하는 게 있는데, 거기 그 컨텐츠,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제가 보여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이 확률과 랜덤 베리어블, 랜덤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어,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쪽에서도 이 확률 이론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에서도 특히 이제 로우 파워, 하이 스피드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져요. 로우 파워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전류도 적게 흘리고 전압도 적게 흘리고 그러고 또 이제 매우 작게 여기 반도체도 나오지만 매우 작게 만들다 보면 심지어 우리가 럼프트 서킷 회로 시간에 배웠죠. 럼프트 서킷으로 모델링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냥 럼프트 서킷으로 안 하고 그럴 때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이 확률적인 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레이더 엔지니어링에서도 확률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적기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레이더 펄스를 빵 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적기에 맞고 돌아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적기가 뭔지는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기가 뭔지 알아낼 텐데 이 적기의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달라요. 특히 스텔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레이더를 빵 쏘면은 맞고 돌아오는 게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게 이 사이즈가 레디오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집채만한 것인지 비둘기만한 것인지 알기 매우 어렵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제트 엔진이 있다면 특히 제트기라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플러 쉬프트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이제 내가 이 비행기가 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때도 확률적인 모델링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광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확률적인 모델링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거의 전 분야에서 쓰여요. 그래서 이 과목이 예전에는 필수 과목이었고요. 최근에 18학번부터 이제 학교에서 대폭적으로 이 과목을 필수에서 필수 선택으로 바꾸라, 줄여라 하는 바람에 이제 필수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아마 무료로 다운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PDF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파트 1이 Mathematical Foundations, 그러니까 정말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기초 이런 분야고요. 파트 2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뭐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한 다음에 머신러닝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 웃기니까 머신러닝에 응용하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전에 이 파트 1을 보세요. 챕터가 1, 2, 3 해서 7까지 있는데 놀라운 것이 이거죠. 처음이 리니어 엘지브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항공대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응용 선형 대수예요. 리니어 엘지브라. 그 다음에 어널리틱 지오메트리는 뭐죠? 이거 여러분이 배운 캘큘러스죠. 그렇죠? 해석 기하라고 돼 있지만 이건 뭐예요? 다 편미분, 미분, 그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 델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스톡스 디어렘, 그린 정리 이런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매트리스 디컴포지션 그래서 요 두 개가 리니어 엘지브라 선형 대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벡터 캘큘러스 이거는 또 어널리틱 지오메트리랑 또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건 캘큘러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챕터 6가 Probability and Distributions에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 책에서는 앞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 여기 Probability가 챕터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ontinuous Optimization인데 이것은 이제 뭐 최적화, 개론 이런 과목을 들으면 되고요. 상경과에서도 개설하고 아마 다음 학기에 제가 이것을 개설할 거예요. 학부생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AI를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물론 프로그래밍 스킬이 뛰어나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현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스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특히 포항공대 정도 되는 학교에 와서 학문적으로 AI, 머신러닝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론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커리큘럼이 그렇게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캘큘러스, 그 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 과목이고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최적화 개론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캘큘러스와 선형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또 책 읽으려니까 귀찮고 뭔가 좀 색다른 책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또 언어들이 이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응용 선형대수를 수학과에서 응용 선형대수를 들을 때와 전자과에서 선형대수를 들을 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로 공부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한 유료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는 말하지 않겠어요. 유료로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일 만에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을 다 한다고 돼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 1에 리니어 엘지브라예요. 그 다음에 데이 2도 리니어 엘지브라. 데이 3도 사실 매트리스 디컴포지션이니까 이거 다 리니어 엘지브라예요. 선형대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 4에서 바로 probability and distributions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estimation and information theory인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우도 사후 확률 돼 있어서 사실 이거 두 개가 확률 및 random variables and processes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빠짐없이 여기 최적화가 나와 있죠. 참고로 여러분이 상경과에 가면 그 이산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산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는 학생은 알겠지만 이게 discrete라는 영어를 이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ntinuous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을 위해서 이산 최적화를 들어야지 하면 약간 잘못됐고요. 여러분이 이산 최적화 말고 이 continuous optimization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자, 좀 동기부여가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uncertainty라는 것인데요. 방금 설명을 이미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있잖아요. 보면 와이어, 금속, 재료, 반도체 이렇게 돼 있지만 수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상화하냐면은 이 신호와 시스템으로 추상화해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시각은 처음에 일렉트리컬 시스템들을 사람들이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물리, 재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구별이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60년대부터는 이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렉트리컬 시스템, 그러니까 피지컬한 시스템을 매터메티컬 앱스트랙션 하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시그널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엔터티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느냐, 제일 먼저 스칼라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전기회로 5V, 전류는 0.01 암페어, 저항은 305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로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벡터인데, 벡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회로가 있는데 회로 여러 지점에서 예를 들면 전압을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벡터로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매트리스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흑백 사진을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0 by 400 행렬에 그렇잖아요. 그 매트리스의 각각의 엔트리 또는 컴포넌트에 어때요? 0에서부터 0, 1이 들어있죠. 완전히 흑백이면. 그레이이면은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 어떤 16비트짜리 숫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인데, 시퀀스는 수열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AN 해가지고 N이 자연수인 이런 수열들을 많이 배웠는데, 시노미 시스템을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었는데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x of n 이렇게 해서 n이 모든 정수가 되는 어떤 이런 양방향 바이레터럴 시퀀스를 써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모델링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폼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제일 간단한 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죠. 여러분이 x of t 해서 이제 t가 리얼 넘버다. 그 다음에 x 값들은 각각 컴플렉스 넘버다. 이런 것들 많이 다뤘었죠. 시노미 시스템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여러분이 들은 수업으로 생각한다면 전자기학 이런 때 다뤘죠. 예를 들면 스칼라 필드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다룬 게 3차원 공간상의 어떤 점 x, y, z로 나타나는 좌표가 나타나는 어떤 점에서의 전위 맞아요. 그 다음에 벡터 필드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x, y, z 지점에서의 전기장 벡터 맞아요.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로는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웨이브 폼, 필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많이 다룰 텐데 시퀀스 오브 벡터즈도 있어요. 시퀀스 오브 매트리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벡터 밸류드 웨이브 폼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mathematical entity들을 써서 이제 일렉트리칼 또는 일렉트로닉 시스템의 시그널을 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이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주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있는 어떤 매핑 룰을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입력이 스칼라예요. x, 출력이 스칼라 y예요. 매핑 룰이 x와 y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매핑 룰은 입력을 제곱해서 출력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배웠죠. 맞습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봤듯이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x가 리얼 엔트리들이고 예를 들면 랭스가 n이에요. 출력도 리얼 엔트리들이고 랭스가 m이고 그랬을 때 이 매핑 룰이 있는데 설명을 또 하겠지만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기억하는 것은 뭐죠? 입력이 벡터이고 출력이 벡터이면서 이 매핑 룰이 선형이면 반드시 어떤 매트리스 A가 존재해서 맞습니까? A가 존재해서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관련이 되죠? Y는 AX 이렇게 되죠. 다시 얘기를 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도 한번 냈었어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예. 선형대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냈더니 한 명 딱 풀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증명하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증명을 못했어요. 한 명 빼고. 그리고 그 한 명 보고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넌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과로 가서 수학과에서 박사를 해버렸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매핑 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력이 예를 들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다. 출력이 또 discrete time 시그널이다. 그리고 리니어다. 또는 linear time invariant다. 그러면 이 매핑 룰이 어떻게 나타났죠? 특히 linear time invariant일 때는 impulse response라는 또 하나의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어서 입력과 출력, impulse response의 관계가 출력은 입력과 impulse response의 convolution sum이다. 이렇게 됐었죠? 기억납니까? 네. 참고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손을 흔드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기억이 나면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야 제가 좀 잘 모르고 있구나. 설명을 더 해야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은 이렇게 말했지만 블락으로 나타내고 화살표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입력, 나오는 화살표가 출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블럭도를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어요. 이런 것은 소스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불러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올해 이제 4학년 학생도 있을 텐데 4학년 1학기에 디지털 신호 처리,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과목과 그 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목이 이제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보면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프로세싱은 어떤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있고 걔가 아웃풋을 내면 우리가 여기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다 어떤 시스템, 신호 처리 시스템이죠. 시그널 프로세싱 시스템을 만들어서 싱크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이게 신호 처리고요. 통신은 뭐냐? 통신은 좀 달라요. 통신은 뭐냐면 여기 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은 주로 시스템인데 uncertainty가 있는 것을 채널이라고 많이 불러요. 통신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과목에서는 주로 시그널에 uncertainty가 있는 것들만 다루고 시스템에 uncertainty가 있는 것들은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통신을 하다 보면 요 랜덤 채널 또는 랜덤 시스템으로 모델링 되는 채널을 다뤄야 돼서 조금 더 달라요. 근데 통신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두 개의 블록을 디자인하는 게 통신 문제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트랜스미터, 리시버 또는 어떤 때는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통신은 이제 통신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트랜스미터는 이 소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 채널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이 채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잘 바꿔서 수신기가 채널의 아웃풋으로 가능한 녀석을 받아서 다시 뭐 예를 들면 채널 아웃풋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일 수가 있죠. 그것을 다시 비트열로 바꿔주는데 에러가 가장 적게, 비트 에러가 가장 적게 해주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이제 통신이에요. 이건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통신과 신호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 구별할 때는 많이 쓰이고, 그런데 실제로 저도 통신을 하지만 제가 연구하는 거의 한 뭐 3분의 2는 통신을 위한 신호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칼같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말고도 이 probability theory가 이제 어디서 쓰이느냐? 당연히 이제 통계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그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 있는 어떤 후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학원을 다닐 때 확률적인 어떤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아예 통계학과에 가서 통계학과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코스웍을 다 했어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코스웍을. 그래서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써가지고 뭐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거의 처음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 상도 받으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통계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물리에서도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뭐죠? 슈레딩거 이퀘이션? 예, 시간에 따라서 이볼브하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절대값 제곱하면은 그게 로케이션과 타임의 함수가 되는데, 그게 확률 밀도를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할 때도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반도체에서 역시 슈레딩거 이퀘이션 같은 거 풀거나 뭐 이럴 때는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statistical mechanics, 그러니까 통계 물리죠. 이때도 어때요? 그 각각의 어떤 입자들을 어때요?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느냐를 보잖아요. 다 이게 probability theory와 관련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economics에서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특히 이 파이낸스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금융 상품을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언제 찾으세요 이런 것들 할 때 다 확률적인 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게임 티어리에서도 이제 모델링이 되는데, 여러분 뭐 기억을 하겠지만 뭐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들 유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나의 이제 스트래터지가 나오는데 믹스트 스트래터지라는 게 나와요. 아마 경제학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믹스트 스트래터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스트래터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웨이트를 줘요. A라는 스트래터지는 확률 0.6으로 선택하고 B라는 스트래터지는 확률 0.4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동착했는데 그냥 바이어스드 코인 있잖아요. 이 코인은 던지면 앞면이 0.6으로 나오고 확률을 뒷면이 0.4로 나올 때 동전을 던져가지고 0.6이 나오는 그 앞면이 나오면 A라는 스트래터지로 내가 대응을 하고 0.4인 뒷면이 나오면 그걸로 대응을 하면 최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어떤 모델링 접근법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도 나오고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에 이제 MBA,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이죠. 거기 유학 오신 한국 분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을 청하던 게 이 시계열 분석 과목이었어요. 시계열은 간단히 얘기하면 타임 시리즈는 그냥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보면 돼요. uncertainty가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랜덤 프로세스죠.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수학과에서 시계열 분석 과목을 이제 강좌로 오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목을 좀 듣고 싶다. 이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장차 뭔가 이 파이낸스 쪽으로 응용을 좀 하고 싶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머신 러닝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과 돈을 연결해 보겠다. 그러면은 저런 과목들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디시전인데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디시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리스크를 적게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확률적인 모델링이 나오고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당연히 뭐 컴퓨터 비전, 스피치 레코그니션, 컴퓨터 네트워크 뭐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여기 뭐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은 우리도 이제 우리 학과에서도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도 있고 스피치 하시는 분들도 교수님도 내년에 이제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머신러닝 이런 쪽은 통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 과목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듣고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과목이 아니야. 그리고 드랍할 학생이 차마 나가지는 못하고 아직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벌써 퇴장 누르고 나간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딱 한 가지 오늘 들었는데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이 과목은 제가 한글을 간혹가다 써서 여기 핸드아웃을 만들겠지만 주로 영어로 만들 텐데 영어로 여러분이 문서를 읽고 하는 게 아직 익숙 안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걸 단어를 외워서는 안 되구나. 단어들의 덩어리를 내가 덩어리에 익숙해져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probability of an event라고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부를 하고 대학원 석사로 뭐 아니면 통합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그 대학원 과목을 강의할 때 좀 물어보면은 도대체 이 강의를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기초가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뭐 할 확률, 우리가 뭐인 확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면 확률은 어떤 사건의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뭐뭐 하는 사건의 확률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는 심지어 앞면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줄여서 말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probability of the event that 하면서 이제 여기 that 하에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that the heads of the coin appears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걸 없애요. 그래서 let's compute the probability that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 너무 명백하면 그냥 probability of has가 앞면이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확률은 항상 이벤트의 확률이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와 오늘 강의를 하고 나가서 이제 출력이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은 정말 확실히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 과목을 드랍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따 제가 얘기할 문제를 혼자서 잘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그 다음에 확률 및 통계 시간에 배운 그 확률 지식으로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챕터 1 들어가면 다시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확률 및 통계는 들었으니까 여러분한테 꼭 이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probability는 probability of an event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수식어가 있으면 당연히 the probability of the event that 이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확률 및 통계 시간이든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이든 센이든 A급이든 다 정리가 돼 있죠.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라. 확률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조건부 확률인 conditional probability.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an event 예를 들면 A given event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probability of the event A, B가 기술되어 있다면 given event B.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벤트의 확률이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전 사건 확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해요? 이렇게 돼 있었나요? probability of event A를 구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떤 sum으로 나타냈었죠? 어떻게 했나요?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기억납니까? 네. 그 다음에 베이스 디어렘은 어떤 거였어요? 베이스 디어렘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데 어때요? 여기서 이제 도입했던 파티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션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기억이 납니까? 어쨌든 간에 요 세 개만 잘 쓰면, 여기 뭔지는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세 개만 잘 쓰면 웬만한 확률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연습해 보자고 했던 그 문제를 소개를 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몬티홀 문제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매년 이 과목을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제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과목 문제인데, 뭐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몬티홀 프로블럼 하면 다 나와요. 심지어 그 자바스크립트로 짜져가지고 그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그 익스페리멘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몬티 I자로 그 다음에 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몬티가 E로 돼 있어요. 어느 경우든 이제 몬티홀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리지널 폼은 어떤 그 쇼 프로그램이에요. TV 쇼 프로그램.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중간에 퀴즈를 다 맞춰서 이제 뭐 여러 명이 탈락하고 혼자 남았어요. 자, 이 사람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BMW 그 차 있잖아요, 회사. BMW를 한 대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이 3개가 있어요. 문이 3개가 있고, 이 문을 뭐 문 3개 중에 하나의 뒤에 BMW가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BMW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양에서 아마 문화가 이게 고트, 염소가 뭐 꽝 이런 데 해당하나 봐요. 꽝으로 이렇게 염소같이 보이나요? 뿔. 염소를 잘 못 그리겠어요. 그쵸? 네. 고트 2마리를 이제 문 뒤에다 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쇼 호스트가 이제 게스트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문을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BMW가 있으면 가지시는 거고, 고트가 있으면 고트를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꽝이에요. 예, 고트를 가져가면 우리 집은 목장을 하니까 고트가 더 좋아요. 하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끝나면 뭐예요? 내가 BMW를 게스트가 BMW를 탈 확률은 얼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BMW가 내가 뭐 어떤 문을 골랐더니, 그렇잖아요. BMW가 있는 사건의 확률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사건의 확률 이렇게 말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는 막 그냥 내가 BMW를 탈 확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엄밀하게 나중에 접근할 때는 항상 사건이 뭐였지? 내가 사건을 정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뭐 3분의 1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편의상 문을 ABC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A 하고 골랐어요.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이게 저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사악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악하게 웃고 있겠어요. 여러분은 천진난만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A 문을 딱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 열어볼까요?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베니핏 페이버를 해서, 그러니까 뭐 성운을 베풀어서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단 A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예. A를 딱 가리켰더니 제가 없는 문 하나 열어드릴게요. 그러더니 B 문을 딱 열어서 여기 고트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A라고 선택하셨지만 계속 거기 머무르실 수도 있고 C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 여러분이 이제 게스트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이 BMW를 탈 가능성을, 확률이죠. 엄밀히 높여주겠느냐 하는 게 이게 몬티홀, 오리지널 몬티홀 문제예요. 자, 클리어 하나요? 다시 얘기해요. ABC 3개의 문 뒤에 하나의 BMW, 2개에는 고트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게스트가 아무 문이나 뭐 원하는 문일 수도 있고 문을 하나 찍어요. 그랬더니 호스트는 뭐냐면 반드시 고트가 있는, 그렇잖아요. 고트가 있는 문을 하나 열어줘요. 그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게스트가 BMW가 있는 문을 찍든 고트가 있는 문을 찍든 간에 내가 열어줄 수 있는 문은 존재하죠.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악한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바꿀 기회를 준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바꿔봐라.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이 게스트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BMW를 탈 확률을 높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뭐 똑같지 뭐가 달라져, 뭐 3분의 1이 뭐 바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확률 및 통계를 배워놓고도 저희 때는 필수였어요. 예. 요즘은 막 분리돼 있어서 엉망이던데 저희 때는 확률 및 통계가 그냥 이과 수학에 그냥 들어 있었어요. 그 단원이 전부.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웹엑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익숙해질 겸해서 폴을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폴링이 있어요. 그래서 자, 멀티플 초이스, 싱글 앤서, 뉴. 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as a guest, you switch on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바꾼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개 문인데 하나가 열렸고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stay. 갑자기 그게 생각나죠. 무슨 뭐 영화에 보면 책꽂이 뒤에서 뭐 stay 뭐 이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add 오픈 폴 해야 되나요? Your shared video file isn't 뭐 어쨌든 자, 해보세요. 여러분 보이나요? 제 화면이랑 좀 같은가요? 다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A는 바꾼다, B는 안 바꾼다예요. 네. C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답을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네, 답을 다 안 했는데 노 앤서까지 더해도 41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네 사람이 안 했어요. 우리 조교들인가요? 네, 네, 어쨌거나 다 됐어요. 클로즈 폴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이나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보이게 하면 아까 뭐 이걸 누르면 되나? 이제 보이나요? 지금도 안 보여요? 네, 큰일이네. 내로냉 보이는데. 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33명은 바꿔야 된다고 했고 6명은 안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2명은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걸 그 조건부 확률과 특히 이제 아까 말했지만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뭐였죠? total probability, conditional, 아까 베이스 디어렘 말했죠 제가. 이거 세 개를 쓰면 이걸 풀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바꾸는 게 내가 바꾸는 게 바꾸지 않는 것보다 딸 확률이 크다. 2배 크다. 그래서 뭐냐면 바꾸면 딸 확률이 3분의 2고 안 바꾸면 3분의 1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제가 디라이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숙제로 나가겠죠. 나중에 이번 주에 아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해봐라. 이벤트를 잘 정의하고 알겠어요? 예. probability of event conditioned on 뭐 다른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풀어봐라. 이렇게 아마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뭐 수강을 하지 않을 학생도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풀잖아요. 이건 식은 죽먹기야. 3분 내에 풀 수 있어. 뭐 수능 문제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돼서 쫙 풀면 적어도 챕터 1은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뭔가 오늘 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듣고 나서 나는 이걸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제 이제 제가 지인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개학인데 또 이 수없이 많은 새 지식 저항 세력 세력을 만나서 뭐 스타워즈식으로 얘기하면 뭐 리벨 포스죠, 그렇죠? 반군이에요, 반군. 반군들을 오늘 만날 텐데 기대된다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이 몬티올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뭐랄까요?
경우의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10년 전에 3년 연달아서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첫날 아마 제가 몬티올 문제를 알려주고 풀이를 한 첫날 이제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트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가 몇 개인데 뭐 임으로 따라서 확률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는데 네가 푼 건 훌륭하다. 그런데 이 과목은 그게 아니라 말했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그 다음에 베이스 디어렘을 써서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예제로 이걸 만든 건데 네가 여전히 경우의 수만 가지고 하고 있다면 나는 참 실망스럽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판 싸웠죠 첫날. 그랬더니 바로 드랍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걸 나는 그냥 경우의 수로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우의 수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이 쇼가 한 10년 정도 계속됐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악한 제가 프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BMW를 A차 뒤에 좀 많이 숨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동안 제가 진행했고 그러면 몇 주인가요? 35주인가요? 57, 35 맞나요? 30 몇 주예요? 1년이 37, 21 뭐 하여튼 매주 했는데 그러면 그걸 통계를 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예를 들면 전체의 약 뭐 5분의 4가 A문 뒤에 있었어요. 대충. 그 다음에 B문, C문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트리를 그려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로 한다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트리를 그려서 그냥 개수를 세는 거는 이게 숨길 확률이 여러분이 풀어보면 알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집인가요? 참 수업 끝나고 풀 확률이 다 풀 확률이 아니라 문 뒤에 어느 문 뒤에 숨겨져 있나. 그러니까 A문 뒤에 BMW가 있을 확률, B문 뒤에 C문 뒤에가 다 동일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확률이 같지 않을 대로 하라 그러면 전혀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대학원 과목에서도 이 문제를 좋아해서 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3분의 1이 아닐 때 문제를 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이 3개잖아요. 문을 M개로 바꿔요. 문을 M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하나에만 감춰져 있어요. BMW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고우트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문을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열어주는 문이 N개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리지널 문제에서는 M이 3이고 N이 1인 거죠. 오리지널 문제에서는 제가 문 2개를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이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BMW가 있겠죠. 고우트가 4마리가 있고 뭐 고우트가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C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BMW가 있는 걸 가리키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문은 당연히 열 수 있고 2개도 열어줄 수 있죠. 심지어 3개도 열어줄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M과 N일 때 N은 당연히 뭐 M 빼기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저한테 막 다 풀 수 있다고 했던 학생은 이 문제를 풀어왔어요. 이 문제를. 그냥 경우의 수로. 그 다음에 또 뭐 문제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BMW가 L개 있어요. L개. 그러니까 도어가 M개 있고 BMW가 L개면 당연히 고우트는 M 빼기 L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N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픈 N 도어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죠. 맞아요? 이걸 뭐 다 풀어봐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확률 과목을 처음 강의했을 때 벌써 1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미국에서 처음 강의했을 때 이걸 이제 중간고사에 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풀었는데 석사생이었는데 풀고는 MIT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우리 김병섭 교수님이랑 같은 연구실에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일부 학생들은 이 첫 번째 오리지널 문제에서도 왜 스위칭을 하는 것이 뭔가 다르게 할까, 뭐 확률을 바꾸나 이런 의문이 있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흔히들 요 두 번째 문제의 스페셜 케이스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의 문이 있었어요. 물론 BMW는 하나인 경우로 하겠어요. 자, 이준범 군, 네, 하필이면 제일 옆에 있어요. 자, 문을 하나 딱 찍었어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A라는 걸 찍어줬어요. 이준범 군이 A라는 문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100개의 문 중에서 잠깐 100이라고 하면 이상하나? 1번 문을 찍었다고 합시다. 1번 문. 그랬더니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3번부터 100번까지를 다 열어 젖혔어요. 그랬더니 고트가 98마리가 있었어요. 자,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이준범 군.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바꾸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100개 중에서 이거 제대로 찍었을 확률은 매우 낮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내가 3번부터 100번까지는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지 않겠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확률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했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바꾸기 싫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거를 좀 바꾸겠어요. 자, 10의 9승계. 1기가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적당히 하나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옆에 있는 문이랑 그 두 개 빼고 다 열어줬어요. 하필이면. 자, 그럼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제가 10의 9승계가 있는 문 중에서 제대로 찍었을 확률은 너무너무 낮잖아요. 물론 0은 아니죠. 0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내가 뭔가를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B문 뒤에는 고트가 있어 라는 걸 관찰하면 내가 처음에 A문 뒤에 BMW라는 확률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3분의 1이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 이벤트를 잘 정의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정확하게 정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뭔가 관찰하고 나면 A문 뒤에 BMW, 그 다음에 B문 뒤 고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느낌을 딱 봐도 알겠지만 이게 확률과 조건부 확률은 일반적으로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얘는 3분의 1이었다가 얘가 3분의 2로 올라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제가 숙제 나가기 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엄밀하게 하려면 이벤트들을 잘 정의해야 돼요. 이벤트들을. 그게 힌트예요. 네. 참고로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어느 그 SNS 같은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뭐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법 과학기술인 연합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걸 올린 거예요. 문제를. 근데 거기에다가 뭐 심지어 이건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아마 포항공대 학생들은 없었겠죠. 옛날부터 확률 및 통계는 필수였으니까 우리. 근데 그래서 저도 저 문제를 보고는 이거를 좀 엄밀하게 풀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복잡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이거 probability of event니까 이벤트를 잘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벤트 가지고 그냥 쫙 풀어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오리지널 몬티얼 문제는 이벤트를 잘 정의해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베이스 디어렘 이렇게 잘 쓰면 왜냐하면 이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 디어렘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은 저절로 쓰여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와 베이스 디어렘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또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저항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확률들이 다 다를 때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귀찮고 나는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글 서치를 해보세요. 몬티홀 프로블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네, 그러면 y네요. i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었네요. 몬티올 프로블럼. 네. 네. 몬티올 프로블럼 그러면 여기에 뭐 위키피디아에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그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어디 뭐 인터랙티브한 게 있었을 텐데, 예, 뭐 인터랙티브 이렇게 해볼까요? 예, 딱 나오죠. 예, 이거겠지 뭐. 여기 딱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됩니까? Click here to play the new Monty. Does not know 버전 of the game. 무슨 소리예요?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열어줬죠. Obviously, Kai is not behind door 3. But before I open door 1, the door you selected, I'm going to let you switch to door 2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자, 이걸 눌렀을 때 그렇잖아요. 이때는 문이 3개고 그렇기 때문에 뭐 3분의 1, 3분의 2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땄어요. 그렇죠? 바꿨더니. 맞아요? 이걸 여러 번 해보면 어때요? 여러 번 해보면 여러분이 바꾸는 스트래터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스트래터지. 바꾸는 스트래터지를 선택하면 딸 확률이 3분의 2가 돼요. 근데 안 바꾸는 스트래터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딸 확률이 3분의 1인 걸 알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00번쯤 해보면 3분의 1쯤 따고 3분의 2쯤 잃을 거예요. 근데 바꾸면 1000번쯤 하면 3분의 1을 따고 3분의 1쯤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과목에서 배울 용어들인데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챕터 1에 세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확률 및 통계 시간에 배웠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용어를 내가 이 용어 배웠어요? 안 배웠다 싶으면 막 이렇게 막 흔들어서 저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CDF라는 건 배웠어요? 네,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고 있어요. PDF도 배웠어요? 배웠어요. 컨디셔널 CDF, 컨디셔널 PDF. 네, expectation 뭐 이건 다 당연히 했겠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인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막 이렇게 흔들어 봐요. 안 배웠으면.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김현동 군 하품을 하다가 흔든 거예요? 안 하다가 모른다고 흔든 거예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거 아니에요? 하품이에요? 좋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 CDF는 다 배웠어요? 그렇죠. 확률 및 통계를 들었는데 안 배웠어요? 조인트 PDF는. 네.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때요? 배웠어요? 다들?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랜덤 프로세스 직전까지를 한 주 만에 끝내고 랜덤 프로세스만 주구장창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확실히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가우시안 랜덤 벡터는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반응이 없어요. 네. 김민우 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으면 가만히 있고 안 배웠으면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좀 손을 이렇게 해봐요. 네. 잠시만요. 수업 중입니다. 아직. 네. 이거 모르겠어요. 큰일 났는데. 자, 그러면 뭐 여기 해보면 알겠죠. 자, 랜덤 프로세스는 배웠어요? 네, 안 배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여러분이 그래도 전혀 안 배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뭐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나갈게요. 예전에 초반을 너무 천천히 나갔더니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려고 왔는데 뭐 랜덤 프로세스는 마지막에 3분의 1밖에 안 하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올해 목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을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는 걸로 이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좋아하는 그림인데 뭐 파르테논 신전을 그린다고 그렸어요. 근데 영 아니지만 여기 제일 밑에 캘큘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 응용 선형대수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기 이제 시노미 시스템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estimation, 그 다음에 최적화. 그러니까 뭐 estimation detection은 사실 확률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률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수업을 더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뒤에 뭐 컨트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에 가면 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 부분도 새로 또 추가를 하고요. probability 부분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뭐
통신이라든가 신호 처리, 제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했듯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요 공통되는 요 부분들이 전부 뭐예요? 뭐 AI, 머신러닝 이런 데서도 다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을 해놓으면 열심히 공부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 요건 아까 그렸던 이게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고요. 컨트롤은 조금 달라요. 컨트롤은 여기 그림이 있듯이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시스템의 입력으로 가해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들 기억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했던 말들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수업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예, 열심히 떠들었더니 벌써 1시간 15분이 됐고요. 첫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